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게 160여 년 전에 쓰였는데도 마치 오늘 우리 사회를 보고 쓴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고전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네, 자유라는 말 사실 참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밀이 파고드는 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자유로운가? 또 자유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게 밀의 생애나 시대 배경 그리고 자유론의 핵심 주장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해제랑 또 본문 발췌로 되어 있어요. 네, 좋은 자료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밀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자유의 의미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걸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존 스튜어트 밀의 세계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미리 자유론 전체에서 정말 집요하게 파고드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건 결국 이거예요. 개인의 자유, 이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그리고 사회는 언제, 또 무슨 근거로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가? 이거죠.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복잡한 질문에 답하려고 미리 아주 명쾌하면서도 강력한 원칙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아, 그 유명한 원칙인가요? 네, 바로 이 해악 원칙. 이 원칙을 중심으로 미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미리 왜 자유론을 쓰게 됐는지 그 시대적 배경부터 좀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밀은 예전에 군주나 귀족 같은 소수 지배자의 폭력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 이 민주주의 시대에 나타났다고 경고했잖아요. 바로 다수의 횡포.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게 미래 분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왕이나 독재자가 법으로 또 물리적인 힘으로 자유를 억압했잖아요. 이게 주된 문제였다면 네, 그랬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나 감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론이죠. 이 여론이 소수의 개인을 억누르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 또 교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법보다 더 무섭다는 건가요? 그렇죠. 법으로 처벌하는 건 그래도 기준이라도 있죠. 근데 사회적인 비난이나 따돌림, 아니면 암묵적인 강요 같은 것들, 이런 건 법망을 피해가면서 삶의 아주 사적인 영역까지 스며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다 똑같이 만들고 심지어는 영혼까지 족박할 수 있다. 밀은 이렇게까지 경고를 한 겁니다. 와, 확실히 법적인 제재는 딱 떨어지는데 사회적인 시선이나 분위기? 이런 건 훨씬 모호하면서도 강력하게 우리를 옥죄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요즘 온라인 같은 데서 조금 다른 의견 냈다가 소위 좌표 찍혔다 이러면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는 경우들. 이게 혹시 미리 말한 사회적 독재의 한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이 살았던 때라 19세기 중반 빅토리아 시대 영국인데요. 이때가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도덕률이나 사회 관습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이제 막 부상하던 중산층의 가치관이 사회 전반을 딱 지배하면서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생각이나 행동은 뭐랄까 비정상이다, 부도덕하다 이렇게 쉽게 딱지 붙이는 그런 분위기였죠. 아, 획일성을 강요하는 분위기였군요. 네. 밀은 바로 이런 획일성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박, 이게 개인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활력이나 진보까지 가로막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통제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이 다수의 횡포를 경계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한 거죠. 그렇군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네요. 오히려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억압이 더 교묘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통찰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밀은 이런 다수의 횡포 앞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킬 방법, 그 방패로 뭘 제시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해악 원칙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밀은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정당한 기준으로 바로 이 해악 원칙, 하암 프린시플을 제시합니다. 이게 자유론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미리 직접 쓴 표현을 빌려보자면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다.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개인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경우는 결코 없다. 아주 단호하죠. 이야, 정말 단호하네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으면 설령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좀 어리석어 보이거나 뭐 부도덕해 보일지라도 심지어 나 자신한테 해롭다고 해도 사회나 국가는 간섭하면 안 된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밀은 개인의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네. 하나는 그 행위의 결과가 주로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걸 자기 관련 행위, self-regarding action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타인 관련 행위, other regarding action입니다. 자기 관련, 타인 관련. 네, 이 해학 원칙은 이 중에서 타인 관련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명백하고 직접적인 해악, 함을 줄 때, 바로 이때만 사회적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해악의 기준이 조금 모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식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자기 관련 행위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보이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막 높여요. 그럼 이건 또 타인 관련 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측면도 있죠. 또 어떤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기분 나쁜 걸 넘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해악으로 봐야 할까요? 밀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밀 자신도 이 구분이 현실에서 딱 부러지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후대 많은 학자들이 비판도 많이 했죠. 해악의 정의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혹은 뭐 간접적인 영향이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자기 관련이랑 타인 관련을 나누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요. 하긴 그렇겠네요. 미리 말하는 해악은 주로 이제 물리적인 침해, 뭐 재산상의 손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명백한 행위를 염두에 둔 걸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도덕적으로 좀 불쾌감을 준다, 이런 것만으로는 개입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물론 이 지점은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제시하고자 했던 그 원칙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단순히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 라거나 다수가 싫어해,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구체적인 해를 끼친다는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 개인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 개인주권 사상, 이걸 확립하려고 했던 거죠. 네. 현실 적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함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방어막을 치려고 했다. 그 점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밀은 왜 이렇게까지 개인의 자유, 특히 그중에서도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자유론에서 이 부분에 정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열정적으로 논증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심지어 명백히 틀렸다고 생각되는 의견조차도 억압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밀은 이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인간과 사회의 진보에 없어서는 안 돼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시하는데요. 네, 세 가지. 첫째는 우리가 침묵시키려고 하는 그 의견이 사실은 진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건 절대적으로 옳아라고 믿는 신념 역시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의견에든 자유롭게 나올 기회를 막는 건 우리 스스로 우리는 절대 안 틀려 라고 하는 그런 독단적인 가정하에 행동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뭐 소크라테스나 예수, 갈릴레오처럼 당대에는 이단 취급받거나 박해받았지만 나중에 그 사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가 얼마나 많냐, 이 점을 떠올리게 하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과학적 사실이나 뭐 인권 개념 같은 것 중에도 과거에는 어이구 저런 급진적인 소리 혹은 위험한 생각 이렇게 여겨졌던 것들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뭐 현대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한 초기의 경고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한 주장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소수 의견으로 무시당하거나 막 비난받았던 경우도 떠올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이유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둘째는 설령 우리가 침묵시키려는 의견이 오류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오류와 진리가 자유롭게 부딪히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진리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또 그 의미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류조차도 필요하다. 네, 만약에 어떤 진리가 아무런 도전이나 비판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만 받아들여지면 사람들은 그게 왜 진리인지, 왜 중요한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깊이 생각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결국 그 진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뭐랄까 속빈 강정처럼 그냥 공허한 구호가 돼버리는 거죠. 밀은 이걸 죽은 독단, 데드 도그마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 죽은 독단. 이 표현도 강렬하네요. 마치 운동을 꾸준히 해야 근육이 유지되는 것처럼 진리도 끊임없이 반론이나 토론이라는 지적 운동을 통해서 단련되어야 그 가치랑 의미가 살아 숨쉰다? 뭐 이런 비유로 이해할 수도 있겠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 뭐 이런 명제도 왜 좋은지 또 어떤 약점은 없는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현실의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는 보통 통용되는 다수의 의견, 즉 통설이나 아니면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 이 어느 한쪽만 완전한 진리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드물다는 거죠. 아, 둘 다 조금씩만 맞을 수 있다. 네, 양쪽 모두 진리의 일부분만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 정책이나 사회 복지 문제처럼 찬반 양론이 팽팽한 사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많죠. 그런 문제들. 이런 경우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양쪽 의견이 자유롭게 나오고 서로 막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각 주장에 담긴 그 부분적인 진리들을 종합해서 더 완전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자유로운 토론은 진리를 발견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들을 통합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와, 결국 밀에게 사상과 토론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사회 전체가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 진리를 생생하게 유지하고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동력이다. 이렇게 본 거네요. 맞습니다. 이야,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시대에 미래 주장이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밀은 이런 사상의 자유가 단지 머릿속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각자의 개성과 판단에 따라서 실제로 다르게 살아볼 자유, 즉 개별성, individuality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개별성이요? 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미리 정해진 틀에 맞춰서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토양이나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나무에 비유했어요. 나무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사회가 정해놓은 관습이나 다른 사람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 사는 건 인간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억누르고 사회 전체를 획일화시킨다고 비판했죠. 개별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군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본 걸까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밀은 개별성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을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봤어요. 사회 전체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사회 전체를 위해서요. 네.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들이 자유롭게 시도되는 걸 삶의 실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삶의 실험. 네.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사회 전체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수의 독창적인 사상과 예술가, 혁신가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삶의 방식. 이게 처음에는 좀 기이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천재성이나 비범함 같은 건 획일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결코 꼽힐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마치 그 생태계의 다양성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는 것처럼 사회도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 공존할 때 더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획일적인 사회는 변화에 취약하고 정체되기 쉽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밀은 당시 영국 사회가 점점 더 여론의 힘이 강해지고 그 중산층의 가치관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이 남들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관습에 그냥 순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려했어요. 심지어 그는 예를 들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찬란한 문명을 이뤘지만 엄격한 관습과 전통에 얽매여서 오랜 기간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한 중국의 예를 들면서 개성과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가 맞이할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었군요. 네, 이건 단순히 남과 다른 것을 그냥 참아주자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개성과 다양성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밀은 먼저 해악 원칙이라는 방어막을 쳐서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도록 보호하고 그렇죠. 그 자유로운 공간 안에서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또 개별성의 발현을 통해서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사회 전체의 진보를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본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 그러니까 해악 원칙과 개별성 존중, 이게 자유론을 관통하는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밀은 이 원칙들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자유론 후반부에서 여러 사례를 다루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보여주죠. 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미래 원칙 적용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독극물 판매 같은 경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독극물 판매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독극물은 분명히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죠. 하지만 동시에 의약품 제조나 산업용으로 합법적이고 유용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도 있네요. 따라서 밀은 독극물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건 이건 좀 과도한 자유침해다 이렇게 왔습니다. 대신에 구매자의 신원이나 구매 목적을 기록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제품 라벨에 이거 위험하다는 경고 문구를 명확히 넣는 식의 예방적 조치 이런 걸 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요.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잠재적인 해악을 예방하려는 목적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려는 원칙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차리려는 시도하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위험성을 알리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 이거군요. 그렇다면 개인의 음주나 도박 같은 행위는 어떤가요? 이것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참 많은 주제인데요. 미래 관점에서 보면요. 개인이 혼자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 행위,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기 관련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따라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회가 도덕적인 이유로 그걸 금지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과도한 음주나 도박이 개인의 건강이나 재정에 해로울 수 있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국가가 개입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술안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도박비 때문에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이렇게 명백히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당연히 사회적 제재나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 개입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도 핵심 기준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해악 여부인 거죠. 교육 문제에 대한 미래 생각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국가는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도록 강제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교육 내용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밀은 교육을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봤습니다. 네. 따라서 모든 아동인 최소한의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부모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부모가 이걸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부한다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라도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여기까지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한 거죠. 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하지만 동시에
밀은 국가가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에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아, 왜죠? 그렇게 되면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이 강요될 수 있잖아요. 이건 개인의 개별성 발달과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국가는 교육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철학이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걸 통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자신만의 개성을 함양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게 밀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구체적인 사례에서 밀은 자기가 제시한 그 해학 원칙과 개별성 존중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아주 일관되게 적용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원칙만 딱 제시한 게 아니라 현실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정말 깊은 셈에서 개인의 자유가 왜 소중한지, 그리고 그 경계는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값진 통찰들을 함께 길어 올렸습니다. 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선택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해악 원칙,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상과 토론의 자유, 그리고 인간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개별성의 가치. 이게 160여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밀은요, 법이나 정부의 어떤 물리적인 강제력 묻지 않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있는 사회적 압력, 그러니까 다수의 여론이라던가 널리 퍼진 관습 혹은 통념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힘 있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힘. 이게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이나 독창적인 삶의 방식을 얼마나 강력하게 억누를 수 있는지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미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다수의 횡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아까 잠시 언급되었던 것처럼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집단적인 비난이나 마녀사냥 같은 것들, 네. 아니면 특정 외모나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혹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여겨지는 의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동조 압력 같은 것들. 아마 청취자 여러분 각자 주변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사례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저도 몇 가지 떠오르네요. 밀의 경고는 이게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미리 던진 질문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속한 사례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토론하면서 찾아가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겠죠. 오늘 미래 자유론에서 얻은 이 깊은 통찰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꽃피울 수 있을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고민의 과정 자체가 어쩌면 미리 그토록 강조했던 자유로운 사유의 실천일 것입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